이번에는요,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중일 갈등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는 이 시점에 의미심장한 영상이 중국에서 하나 공개됐습니다. 일본 본토에 미사일 관역을 맞추는 거라고 하던데 임지혜 변호사, 대체 어디서 만든 무슨 영상이에요? 중국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 링콩탱싱이 올린 소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요,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홍보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빠르다, 파괴력이 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한 영상인 것 같은데 문제는요, 홍보 영상에 찍혀 있는 이 표적 때문입니다. 관역이 어디로 찍혀 있느냐? 바로 일본 본토를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극초음파 미사일이 8발이 편대를 이루면서 일본을 공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된 건데 일본 본토를 가상 표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영상을 왜 공개했는가?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가상 시뮬레이션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민영 기업이 옆 나라를 저렇게 지금 표적처럼 삼는 것 같은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극도의 상황까지 계속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민관 할 것 없이 한 팀으로 여러 가지 어떤 베이스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라고 지금 하나의 어떤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게 오사카 총영사의 그런 극단적인 발언 역시 사실 평시에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주제국의 이 수반을 목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회한다거나 또는 본국으로 귀환시킨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또 중국의 영화계도 지금 반일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극장에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고양시키면서 어쨌든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보겠다. 우리는 출구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상징으로서 민영 기업이 이런 이미지를 공개하게끔 사실은 한 거죠. 자, 중국의 이런 도발에 일본은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일 갈등 국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처럼 일본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의 통화를 마친 다카이치의 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읽힙니다. 日米間の緊密な連携を確認できたと。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私とは極めて親しい友人であり、いつでも電話をしてきてほしいと。外交上のやり取りでございますので、詳細については差し控えさせてください。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라 또 이게 외교적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힘을 실어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일본 편을 들어줬다면 일본이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매체들도 일본의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트럼프가 중국이 잘못했네. 일본 편을 확 들어줬더라면은 분명히 통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주요 매체들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미우리도 그렇고요. 트럼프가 일본보다 중국 편 든다는 생각이 확산될 위기에 있다. 트럼프에게 우리가 우선순위 밀린 거 아니냐. 정말 트럼프 입장이 선명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면서 관련해서 바로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우려의 보도가 일본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이 다카이치를 필두로 한 중일 갈등이 일본 내에서 본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니 이걸 쉽게 번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다카이치의 차를 예의주시한다면서요. 일본 총리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논란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 숫자가 화제인 건데요. 그 숫자가 37-77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중국 커뮤니티, 이제 중국 네티즌들은요. 이 해당 번호판이 1937년
7월 7일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 1937년 7월 7일에 이 노구교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구교 사건은 베이징 외곽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양군이 교전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중일 전쟁 반발의 계기가 된 역사적인 충돌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굳이 이 번호판이 1937년 7월 7일을 떠올리게 하는가 어떤 역사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번호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뭐 공교로운 우연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종구 평론가 네. 벌써 일본에서는 여행 업계 등 경제 피해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벌써. 네네, 그렇죠. 그럼 일본이 출구 전략을 짤까요? 출구 전략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참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참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물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공공에 처했으나 말씀하셨듯이 지지율은 72% 정도나 됩니다. 그러자 이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철회하거나 부정한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 돼버려요. 그 국내에서 가뜩이나 당내 입지가 튼튼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국내에 공격을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정권에 어떤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금 입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철회는 하지 않지만 세 번의 어떤 그런 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내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2010년도에 히토류 사건,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발언 때문에 히토류 철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부딪힘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갈 경우 일본에서도 내부에서 이 철회는 아니더라도 외교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 번호가 37-33이 아니라 37-77이었다는 점 저희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자, 이런 상황이면은 대만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를 타고요. 오히려 지금 대만에서는 우리는 주권국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이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우리는 주권국이다 하면서 예? 국방비를 늘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무기도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미국의 지지를 우리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이 기고문을 통해서 그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길 갔던 대목은요. 한 대만의 전직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다카이치 총리가 확실하게 우리 대만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일본 여행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럼 대만 사람들이 바로 일본 여행을 가자. 대만 사람들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 돈도 지원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격화되고 있는 또 중일 갈등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양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중일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가진 겁니다. 그 소식에 앞서 일단 심상치 않은 영상부터 하나 보고 가시죠. 자, 박기태 변호사. 이게 중국군이 공개한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예. 인민해방군 1000명이 모여서 총검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단순히 총검술만 하는 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 함성 얘기를 잘 들어보면 죽을 살, 죽어라, 죽인다 이렇게 외치면서 총검술을 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 군인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총검술을 잘한다 이걸 넘어서 일본에 대한 협박 내지는 일본에 대해서 강렬한 적의를 드러낸 것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관영 매체 같은 데서 일본이 뭐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 배치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중일 군사력을 대비해보면 과연 상대가 되겠느냐, 너희는 우리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서요. 이 인민해방군 영상은 뭐 단순히 그 일본에 대한 단순히 뭐 인민해방군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어떤 협박, 적개심 표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잇따라서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겨냥한 훈련 영상을 공개 중입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이런 국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에이펙 3주 전에 바로 두 정상이 만났는데요.
이례적으로 시 주석이 먼저 트럼프에 전화를 걸어서 거의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내년 봄 4월에 방중하겠다 약속도 했다고 네. 하고요. 미국도 내년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으로 여기 미국에 오세요. 제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중국 측하고 미국 측하고 발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자, 중국 측 매체들, 중국 측 발표 보면은 트럼프가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중일 갈등 속에서 중국이 트럼프를 중국 쪽으로 좀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트럼프도 이 통화 사실은 밝혔는데 이 대만 문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빼놓고 일단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다, 회담 소식을 밝혀서 조금 온도차는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가는 게 이게 무려 8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트럼프로서는 나름 통 큰 결정을 한 건데, 근데 통화 내용,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 내용을 뜯어보면 일본이 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설명하니까 트럼프가 중국 이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언급 때문에 사실은 중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갈등이 치닫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만 문제가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약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양나라 정상들이 이 대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사실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대만 문제를 거론을 한 겁니다. 이 중국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 대만의 중국 귀환이 이 국제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대만 문제가 이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SNS에 밝히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는 이제 중국 측의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화를 건 게 시진핑이 트럼프의 마음을 얻어서 이번 기회에 일본을 한번 고립시켜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도 그러면 이런 시진핑의 전략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백악관의 설명은 어땠을까요? It lasted about an hour, and it was a very positive call. The president and President Xi discussed continuing to stay in correspondence following their very productive meeting in South Korea.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또 하지 않는 겁니다, 백악관이. 근데 이러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일본 다카이치 총리일 텐데, 박혜태 변호사, 트럼프와의 통화 기회를 그럼 시진핑이 먼저 가져간 거잖아요. 다카이치는 그냥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되면서 선명한 친미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걸로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약간 좀 빛이 바른 느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이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대치한 상황에서 시진핑과 먼저, 그것도 오래 통화를 했다는 게 굉장히 문제될 만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로 다음에 전화했다. 그것도 제가 건 게 아니라 네.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같이 통화를 했다. 우리도 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전화를 바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미일 동맹 강화를 하고 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심이 되고 있는 대만에 대한 일본의 언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제 중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대화를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그래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도 통화를 또 하긴 했다는 건데, 이게 시진핑보다는 한 발 또 늦은 셈이기도 하고, 분수를 따져보니까 시진핑이랑은 60분을 했는데 트럼프가 다카이치랑은 25분을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는 원래 이런 뚜렷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편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 대만 문제에 좀 개입을 해서 미국 쪽의 노선을 확실히 타보려는 계산이었는데, 트럼프가 생각만큼 일본 편을 확실하게 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은요, 중국보다 동맹국이 우리를
더 이용한다 이런 트럼프의 인터뷰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이러면 일본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예. 일주일 동안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12개 모두 취소가 됐고요. 그래요? 중국 정부 자체에서는 일본에 여행을 가지 마라,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지 마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막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믿을 구석은 트럼프밖에 없었는데 네.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 중국에게 중요한 거를 이해한다라고 했으니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조금 한 번 더 한 발짝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카이치가 이 트럼프의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 자국의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이 중국과 이거 뭔가 이 대립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이제 다카이치는 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가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라고 오해했던 건 사실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다카이치가 이 트럼프의 상황을 또 이해하지 못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카이치가 우리나라 공군 이 블랙리스트. 이글스가 이 국제 에어쇼 사실 출연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키나와에서 공중급유를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공동 수색이나 군악대 파견 다 보류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미일 동맹이 사실은 견고해야 되는데 다카이치가 이런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은 이게 대만 총통이 SNS에 올린 겁니다.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한 걸 겨냥해서 대만이 확실하게 일본 편 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중국 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나라들이 확실하게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тайваньская проблема является внутренним делом Китая, который имеет все законные основания для защиты свое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Instead of apologizing for and compensating, Japan is now revising and moving toward becoming military power. 자, 이러면 이제 트럼프의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출혈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출혈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12개 노선을 취소를 했습니다. 항저우, 나고야, 난징, 후쿠오카 이런 12개 노선을 취소를 하고 일본으로 관광객 가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트럼프는 어쨌든 중간 선거 그리고 자국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일본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현재 중국에 뭔가 좀 더 가까이 지내는 모습,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런 점에서 일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일본 본토보다 대만에 더 가까운 섬에, 그러니까 중국 코앞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일본이 나선 겁니다. 자, 허준 변호사, 안 그래도 그 대만 두고 지금 중일 갈등 거세지고 있는데, 아니 이러면 중국이 또 열받을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실 중국은 대만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영토 중에서도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키나와현 요나구니 섬, 여기 육상 자위대 주둔지가 있는데 여기를 시찰하고 마을 촌장과 만나서 이 기지에 미사일 전력 배치할 계획을 상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구니 섬은 보시는 것처럼 이 대만과 1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일본 영토 중에서도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코앞에 일본이 미사일 전력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과 다름없으니까 지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푸젠성 그리고 영토 갈등 중인 다오위디어와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양국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압박해도
일본 자위대는 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부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당장 2027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이 더 서두르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허지원 변호사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요나군이는 대만 유사시에 사실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요새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또는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내년에요. 적 항공기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전자전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대공 전자전 부대와 전자전 부대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의 전자전 부대는 함정이나 지상 부대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자전 부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배치한 대공 전자전 부대는 공중 조기 경보기 그러니까 이제 적의 어떤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비행기가 공중 조기 경보기거든요. 이 비행기가 만약 들어왔을 경우에 레이더를 방해해서 침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대공 전자전 부대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바깥쪽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를 하는데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거 역시 항공기 폭격으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요나구니 섬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여기로 지금 전력을 집중하는 데에 미군도 같이 가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하군에는 2023년도에 이미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표적 탐지하는 레이더 장비와 이동식 발사대까지 포함해서 팩3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만 이제 미사일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 목적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한다는 구실이었지만 다이오다오와 가까운 이 요나구니 섬에 이걸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중국 견제까지도 마음에 둔 그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군이요. 이 지역에 위기 상황이 생길 때 경우를 대비해서 좀 오키나와 섬 있잖아요, 저기. 오키나와에서 요나구니로 미군 군수 물자를 이동하는 훈련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군수 물자들이 요나구니로 이동해서 중국과의 어떤 만약에 충돌이 난다고 하면 대비하기 위한 그런 훈련까지 마쳤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실제 전쟁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일본이 군사 대응을 또 강화하고 있고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지난주 월요일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일주일 만에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지금 중일 갈등 출구 못 찾고 있는데 왜 또 서해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하필이면 왜 우리랑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그 구역에 실탄 사격 훈련하냐 저희가 굉장히 또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실탄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자, 일본과 더 가까운 곳입니다. 자, 산둥성 리웅다오. 그러니까 일본과 근접한 지역에서 이 근접 훈련을 하면서 결국 일본 총리 발언을 계속 철회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물러서지 않아 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양측 속내를 보면은요. 완전 전면 충돌까지는 서로 바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공격하면이란 전제를 달아서 계속 방어에 초점을 맞춘 훈련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말폭탄,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공격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요, 다카이치 총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세게 경고를 했고요. 유엔 중국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胆敢武力介入台海局势，将构成侵略行为，中方必将迎头痛击。 자, 관심은 이제 다카이치가 굽힐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갈 것이냐인데요. 자,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들의 지금 단체 사진 촬영 현장입니다. 보면은요,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리창 중국 총리가 보이죠. 근데 왼쪽에 다카이치 총리가 있는데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안 쳐다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다카이치가 아예 저 자리에 중국어 통역은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정상이 G20 회의 같은 큰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중국어 통역을 데려가지 않았다. 그 상대방의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자국의 통역을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어떤 공식적인 대화를 나눌 채널 자체를 안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무언의 사인을 준 것과는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언론 쪽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측이 이렇게 중국어 통역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굳이 무리해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중일 갈등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상징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일 갈등 결국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미 우리한테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취소가 됐고 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마저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더 중요한 거는요. 만에 하나 중일 충돌, 대만 유사시 상황이 발생을 실제로 한다고 하면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 무척 큽니다. 이미 브런슨 주한 미사령관은요.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해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밤에 위성 사진을 찍은 걸 보면 북한은 전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어두워요. 그래서 바다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마치 일본에서 중국을 향하는 거대한 항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얘기를 하면서 브런슨 사령관이 한반도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우리 군대는 유사시에 뭔가 보강이 필요한 원거리 사산 형태가 아니라 이미 미국이 돌파할 그 방어권 내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좋든 싫든 유사시에 무력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Peace in the Taiwan Strait is essential to global stability and economic continuity. 자, 얼마 전에요.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서해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이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놔서 논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새로운 능력,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을 하기로 하고. 자, 어제 나온 발언인데 곧바로 그날 오후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반응을 냈어요. 예, 케빈 김 대사 대리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의원연맹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최한 포럼에서 한 기조연설 속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를 봐라. 그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서해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잠정조치수역, PMG라고 하는 곳에 지금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설에 동의해 준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잠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이제 중국에서 반응이 나왔죠. 물론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주한 중국 대사관의 그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군요. 그 입장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국 측이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좀 미국 측의 외교적 발언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제는 이 한반도에서의 관점 자체를 바꾸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바로 저희 뒤에 이 지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지도 지금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뒤집혀져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도인데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의 모습과 달라요, 김대현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보시면서 왜 지도가 뒤집혀 있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주한미군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 지도와 관련된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잘 보면 중심축이 지금 평택 험프리 기지를 삼고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주한미군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한국이 대중국 전선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국과 가깝다. 그리고 뭐 이제 그림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베이징과 중요한 이렇게 거리들을 킬로미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정도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한미군을 좀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로 좀 이런 지도를 올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저 지도에 한반도가 뒤집혀져 있고 그 밑에 중국이 있으니까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텐데요. 지금 우리 김대희 의원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저 지도가 마침 이번에 이제 뭐 나와서 처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8월달에도 저기 브런슨 사령관이 이 지도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도는 브런슨 사령관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지도를 유심히 보면은 뒤집혀 있는 건데 북쪽 위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쪽 위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 우리 한반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원래 전통적인 지도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 또는 한국은 주변부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지도를 보면 한국이 어디 가 있습니까? 중심에 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 이제 아까 평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거리를 나열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에 지금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것에 대한 어떤 전략적 유연성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미 주한미군은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A2AD, 그러니까 접근 거부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선 안에 이미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라인을 지금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보여주는데 저게 한국, 일본, 필리핀이잖아요. 삼각형. 그래서 이거요. 그렇죠. 저것이 이제 바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하니까 이런 세 나라의 그런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그림은 단순한 시각적 변화 이걸 넘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반도의 위치의 중요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중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어떤 전략적 메시지를 내보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짚었지만 중국이 대만을 향한 그 위력 시위는요 갈수록 그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 의회 자문기구에서 중국이 대만을 이때 침공할 수 있다라면서 연도를 콕 집어서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에서 세 개의 해를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2027년인데 그럼 2027년이 도대체 무슨 해이길래 이때 침공을 한다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27년이 사실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등극하고 나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얘기했던 게 2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양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2035년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5년은 이것도 이제 군 현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언급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본토와 대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계획도 완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2049년은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겠다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한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28년이 유력하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100주년 창군이라는 그런 해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언급은 안 되는데 2029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29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쟁을 벌인다라고 봤을 때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삼으면 29년도에 대만을 접수해서 뭐 이건 가상입니다만 네. 접수해서 거기서 국경적 행사를 한다라는 시나리오로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무력 침공설만 나오는 게 또 아닙니다. 이미 중국이 보이지 않는 침공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최 교수님 저거 유덕화 아닙니까? 근데 저게 왜요? 예. 그 화면에 보고 계신 이제 홍콩의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이제 유덕화의 작년 11월 이제 대만 콘서트 장면인데요. 이제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가사 자체가 이제 우리의 지금 MZ 세대들 용어인 이제 국뽕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중국 국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한 그런 가사 자체가 일종의 중국 정부의 이러한 통일 전선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공작들이 이런 유덕화 같은 유명 배우에 의해서 또 가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대만에서 불렀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도면은 최 교수님 대만이 난리가 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 콘서트장에서 이 노래로 좀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 공작 수단으로 홍콩의 유명 배우가 또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러한 정치 공작에 휘말리려 드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되었고 이제 어떤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어떤 양안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또 그냥 단순히 노래는 노래일 뿐이니까 정치화하거나 너무 그러한 비판적인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지금 양안 갈등 속에서 문화 침공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친중 논란을 빚은 스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액션 스타로 친숙한 성룡인데요. 자, 성룡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但是我也很羡慕你们是党员，就觉得共产党真的太伟大了，我也要做党员。 아니, 여러분이 공산당원이라 부럽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꽤 높은 홍콩 배우죠. 성룡의 저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사실 성룡은 사실 홍콩 내에서도 많은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억들 하실 겁니다. 홍콩에서 그 자유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침묵을 지켰고 그리고 성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예술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경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를 가장 많이 얻어간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친공산당적인 언행들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관련 영화들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저런 대만 자유 지나친 혼란으로 뭐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반대만적인 발언도 했고 어떻게 보면 친공산당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중국 외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고 대만, 홍콩에서도 사실 이제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필두에 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유덕화, 성룡 이런 의혹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혹시 물론 유덕화, 성룡은 아직 의혹 단계일 뿐이지만 이런 흐름이 점점 거세질수록 이제 양안 갈등이 고조화될수록요. 여기 혹시 참여하지 않게 되는 스타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제 주윤발, 그래서 저우룬파라고 중국명 이름이 있는데 2014년 이제 홍콩 자유화 시위 운동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제 이를 옹호하는 홍콩 출신 연예인들 47명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때 이러한 그 시위에 동조했던 연예인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당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 대한 활동을 홍콩으로만 국한하고 중국에서의 이런 활동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주윤발은 그러면 본인은 돈을 덜 벌면 된다. 네. 그러면서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들 연예인들에게도 이러한 중국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또 그런 의혹이 일었던 거군요. 자, 결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향한 압박이 뭐 문화, 군사적으로까지 동시에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까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각국이 내놓은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국이기 때문에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짚어본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단 미국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시나리오라고요? 이건 뭡니까? 예, 저게 이제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 그리고 그 부제가 재밌는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워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2026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가지고 24개의 그런 워게임 시나리오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24개. 저 분석의 이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측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겠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핵심을 두고 이걸 분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보고서에 이제 개요를 설명해 주셨으면은 본격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군요. 우선 영상을 보시면 이제 중국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한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이용해서 아마 이제 개전 첫날, 그게 아마 D-Day H아워 때 대만의 중요한 군사 시설을 먼저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륙을 준비하겠죠. 실제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괌이라든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나 미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군사력을 상대로 또 사전에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대만 포위를 진행하면서 보통 이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수단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상륙 작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장군이라고 하는데 이걸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헬기를 타고 공중 강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헬기 타고 내리는 거. 그렇죠. 이 3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만에 대한 본격적인 작전을 이제 지상군 투입하는 작전을 벌일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미 CSIS의 이제 시뮬레이션 보고서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전 초기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선 확대를 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보고서 내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대만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런 상륙 작전과 관련된 거에 관련돼서 이제 대만 현지 지형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대만에 상륙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상륙 작전을 하려고 중국군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만군도 알죠.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놨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안의 모래선이 이렇게 침하되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상륙 작전은 많은 상륙 그 작전 지역을 확보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런 지반 침하나 이런 것도 생기면 사실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대만군도 저도 수차례 이제 항공 연습 가봤지만 늘상 하는 훈련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륙 작전, 그러니까 대공수 작전, 대공정 작전 뭐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면 굉장히 다른 변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CSIS도 대만 침공 시에 어쩌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저렇게까지 공격을 하면은 최길 교수님, 대만도 반격을 하지 않겠어요? 예, 이 공개된 시나리오의 기준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대만도 반격에 나섭니다. 근데 이제 대만의 반격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이제 미군의 잠수함과 전투기 등이 출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타이완 이제 대만 지상군의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따라서 이제 그 상륙된 중국군의 그러한 이제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이제 중국군이 이제 본토로 후퇴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일본 쪽도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일 미군의 역할 그리고 이제 이제 장사정화 그리고 이제 미술과 같은 미사일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화력 지원 등을 통해서 그러한 그 공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CSIS의 보고서에 제시된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본 거고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에 유리해야 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대만의 지상군이 중국군이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군이 작전 위에서 일본 내 기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오키나와라든지 일본 내 여러 미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엔사 기지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 해군을 원거리에서 일제히 대규모 공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지금보다 많은 양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사실 뼈아픈 패배와 함께 침공 작전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 좌절. 예,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끝은 결국에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한다는 얘기네요. 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국가가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되는 대만일 거고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국가가 두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있을 텐데 각각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침공 실패하죠. 그리고 해군은 괴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륙 작전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손실은 한 10,000명. 포로는 아주 수만 명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전투기 155대, 함정 138척이 손실될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승리는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그 승리는 하긴 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승리. 그건 이제 피로서의 승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피로서의 승리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도 3,200명 전사하고 이제 항공모함 2척, 수상함 10척에서 20척, 전투기 수백 대가 손실을 볼 거다. 일본도 사실상 전투기 100대, 전함 26척 정도가 손실을 볼 거고 가장 아마 피해를 많이 볼 당사자는 아무래도 대만이 되겠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병력 손실이 한 3,500명, 군함이 26척, 그리고 국가는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아주 폐해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CSIS 보고서인 거고 네네. 최 교수님, 최근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게 이 시나리오, 이런 침공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위협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에 있어 봉쇄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또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내용은 전체 이제 5단계의 절차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공습, 그리고 포위망 구축, 그리고 중국 해경의 공백 메우기, 그리고 외부와 분리, 그리고 마지막 사이버 고립화를 통해서 이 5단계의 그러한 그 봉쇄를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봉쇄에 대한 전략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강력한 이제 군사적 옵션으로 타이완 섬을 포위해 세계와 단절시킴으로써 결국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픽에서 나왔던 것처럼 군함들이 이제 이렇게 봉쇄를 한다 이런 건데 이 봉쇄 전략이 그럼 왜 더 위협적인 겁니까? 이제 지금 대만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만의 에너지 거의 98%를 외부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봉쇄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만 그러면은 대만에 국부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TSMC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잖아요. 여기가 아마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이런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그런 첨단
어떤 첨단 물품들이 다 마비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게 한 4조 달러 정도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일에 저게 이제 결국은 시간과 압박을 통해서 네.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이런 희생을 중국으로 봐서는 크게 치르지 않으면서도 압박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이제 남북 전쟁 때 사용했던 아나콘다 작전 이거하고 아나콘다?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대만의 국방 전문가가 이게 에너지와 곡물 수입을 완전 차단해서 사기를 꺾는 일종의 아나콘다 작전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 대표님, 이 아나콘다 작전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콘다가 큰 뱀이죠. 네. 근데 이 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잡을 때 돌돌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말아서 그걸 집어 삼키죠. 그러니까 대만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막은 나오고 있지만 직접 교전은 안 하지만 숨통을 계속 쪼여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중국의 대만 압박 전술 중에 하나가 이 아나콘다 전략이 지금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심해지면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요 며칠 사이에도 계속 중국군의 함정이라든가 항공기들이 대만 주위에서 계속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나콘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 실선을 뱀으로 비유한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저기에 이제 뭐 중국 해군의 함정, 해경 함정들,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지금도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해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 보면 이제 미야코 해협이라고 있고 필리핀 쪽으로 이제 바시 해협이라고 있는데 이 두 곳을 사실 이제 중국군이 막아버리면 대만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중국의 대만 포위 전략에 적용이 돼서 소위 중국의 대만 포위 아나콘다 전략으로 승화하게 되면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고립을 시켜서 백기투항을 만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만 내부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대만 정치 체계도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친중적인 부분도 있고 대만 독립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들 뭐 얼마 전에 전력화에 들어간 후제함이나 지금 자막에 나오는 스차남 같이 이런 소형의 경항모든가 아니면 대형 항모들을 이용해서 대만 주위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만 내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나뉠 수가 있겠죠. 그럼 내부적으로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새로 건조한 이 신형 대형 상륙함 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또 대량 탑재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진수식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지금 안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있어서 사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를 군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이런 드론들도 전선으로 보내면 사실 대만을 고립시키는 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고립을 소위 아나콘다처럼 하겠다라는 구상, 이 중국의 전략이 있으면은 미국도 무슨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옥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헬스케이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도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대만 해협에 대한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이 무인의 이제 다양한 그 무인 전력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무인 수상정 그리고 무인 잠수정 이외에도 드론 등과 같은 이러한 무인 전력들로 대만 해협 일대를 덮는다.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이제 지옥도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도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물량 공세인데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인기를 띄워서. 이러한 지옥도 전략의 이러한 무인 전력을 얼마만큼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DJI나 중국이 이제 이러한 무인 전력들을 대표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마켓시의 한 75%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미국이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지옥도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반으로 한번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저렇게 어마무시한 무인 전력들이 이제 대만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0대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도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2023년 8월 이미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은
대중국 봉쇄 전략이자 제4차 상세 전략인데 이 핵심은 이제 영어 단어의 이제 리플리케이트가 복제하다 또는 복사하다는 뜻인데 이러한 대량의 소모성 무인 전력들을 전선에 배치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군사력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네비시 고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유령 함대가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만 해협 일대를 봉쇄하는 그런 무인 수상정이나 잠수정, 드론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대만 침공에 대응하는 이제 시나리오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뒤에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뒤집어진 한반도 지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미국이 공개한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CSIS의 거기 시나리오를 보면 거기에 이제 괌에 대해서 미사일을 때리고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때리는 게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때리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때릴 때 주한미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또는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주의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침략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북한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무력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저런 유사시에 한국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주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상시 문제잖아요. 평상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자체가 우리 외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중국도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아시안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다자 협력을 이렇게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국익이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중국의 또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인데요. 자, 오랜만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실까요? 이겁니다. 자, 어떤 사진이 하나 보이죠? 자, 뒤에 뭔가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때 공주가 꿈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我还想强调的是，近期由于日本首相高市早苗倒行逆施，在台湾等重大问题上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그 대만 유사시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중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 관영 매체가 얼마 전에 이걸 공개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别把和平玩完。 아니 경제 계산도 못하고 남에게 폐만 끼친다. 뒤에 나오는 저 사람이 누구? 그 다카이치 총리입니까? 예, 다카이치 총리를 희화해서 그린 그림으로 판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만 문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중국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굉장히 좀 놀라운 것은 저 영상이 어디에 이제 나왔냐라면 중국 관영 CCTV SNS의 영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뭐 채널 A에서 저런 걸 만들었다.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현재 지금 저런 반일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기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요청하는 것까지 합성을 해가지고 합성으로? 예, 합성을 한 것까지 다 해서 저렇게 지금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냥 관영 매체의 SNS에 저런 풍자를 한 노골적인 영상, 어떻게 보면 조롱 영상에 가까운 저런 걸 올린다는 건데 불과 이틀 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영상이 있어요, 차영지 평론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저 장면인데요. 예. 저기서 보면 한쪽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요, 한쪽은 그 손을 앞으로 모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분은 유진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고요. 가방을 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은 가나이 마이사키 아시아 대양주 일본 외무성 국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 영상이 20초짜리 영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 관영 매체인 CCTV 계열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저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CTV가 공개한 영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 20초짜리 영상이지만 빠르게 저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장급 서로 이제 두 나라의 높은 분들이 만난 건데 한쪽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마치 다그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의 단편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뭔가 혼내는 것 같은 듯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준영 교수님이 보셨을 때 저 중국 저 오른쪽에 있는 외교부 저 국장이 저 입은 옷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원래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역사 수정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국가다. 이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오사운동이라고 1919년에 반제국주의 운동을 할 때 학생들이 입었던 옷이고 저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중산복이라고 합니다. 인민복 계열의. 그래서 자신들의 사회주의성을 강조할 때 저걸 많이 입거든요. 네. 특히 이전에 장저민 전 중국 국가주석도 일본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장저민 국가주석은 양복을 잘 입는 걸로 유명했는데 굳이 또 저런 그 인민복, 중산복을 입고 의회 연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은 일본의 역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우회적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CC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거는 훨씬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의상도 반일을 상징하는 그런 의상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영상 자체가 주는 메시지도 그렇지만 복장까지 이러면은 좀 외교적 결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복장은 뭐 자신들이 원래 사회주의 국가니까 우리 전통 사회주의 복장이다 그러면 되는데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주일 오사카 총영사가 자신 주재국 총리한테 목을 따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굉장히 꼬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외교 관례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상대국의 총리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일본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이런 거니까 사실 아주 좋지 않은 선례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또 일본 반응을 살펴보게 이기태 박사님 특별하게 모셨어요. 이기태 박사님, 일본 어때요 지금 반응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장면은 합의된 장면은 아닙니다. 중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한 거고요. 일본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선전용인 것 같다. 지금 저런 반응이 나오는군요. 네, 마치 일본 측에서 해명하러 가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그것을 약간 위의 시선으로 이제 듣고 있는 그런 걸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국장급 회담도 정례적인 회담입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회담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화면을 연출한 것 같고 이제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굴욕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측에 대해서 이건 외교적 결례다. 어떻게 외교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과 또 원래 일본 사람들이 좀 관료들이 특히 이런 정중한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역시 뭐 예의를 지키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또
뭐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 내에 이런 반응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요, 일본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넓고 또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公然违背了日本所做的走和平道路的基本承诺，这样的国家根本没有资格要求成为安理会常任理事国。 그러니까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하는 거를 중국이 가로막기까지 하고 나서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가요,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때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인데요. 자, 보면은 시진핑과 다카이치가 악수를 하죠. 근데 다카이치는 좀 이렇게 웃는데 약간 억지 웃음 같은 웃음을 짓는다라는 당시 평가가 나왔었고, 시진핑은 표정이 좀 굳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보통 카메라 앞에서는 정상이 만나면 의례적으로 좀 웃지 않나요? 근데 좀 어색한 장면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다카이시 총리가 취임한 직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그 신임 총리, 취임한 총리가 오면 덕담도 좀 나누고 네. 서로 간에 이제 축하한다라는 얘기도 좀 저기서 이제 충분히 했을 법도 한데 전혀 대화가 없었죠. 오히려 표정만 정말 억지 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더 비공개 회담에서 불거졌었다라는 전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본이 네. 현재 지금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무라야마 다마, 그러니까 식민지에 대한 반성을 담은 담화죠.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침략 역사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갖기를 바라면서 양국이 서로 위협이 돼서는 안 되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대중 강경파로 알려지고 있는 이제 다카이시 총리 같은 경우는 예. 야스쿠니 심사를 우리가 참배해온 그런 그 부분도 있는데요. 일본도 또 여러 가지 그 민감한 문제를 쏟아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동중국해 문제라든지 히토르 문제,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문제, 그다음에 북한 문제, 홍콩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아픈 부분들을 정말 콕 집어서 건드렸다라는 게 비공개 회담의 후일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자, 있습니다. 저렇게 비공개 회담 물밑에서는 물론 카메라 앞에서도 좀 불편한 기류가 네. 있었지만 회담장 안에서도 그 불편한 기류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중일 갈등의 최정점에 있는 이 두 인물이요, 알고 보니까 좀 극과 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약간 저희가 한번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두 정상. 자,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자, 한때 공주가 꿈이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뒤에 드레스를 입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퀴즈를 내드렸는데, 자, 이기태 박사님이 정답을 맞춰주시죠. 누구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저게 무슨 사진인 거예요, 저게? 저게 아마 예전에 본인이 젊었을 때 이 공주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 같은데요. 원래 저렇게 화려하고 또 본인이 또 공주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좀 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때 공주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진을 본인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좀 호탕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정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시진핑과 다카이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차이점 하나씩 볼까요? 먼저 둘의 유형입니다. 한쪽, 왼쪽은 돌부처형, 오른쪽은 표정부자형,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때입니다. 지난 30일에 열렸던 이게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자, 보면 시진핑 주석은 표정이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미세하게 미소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 보면은요, 저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 굉장히 표정이 다양하죠. 저렇게 콩짝콩짝 어떻게 보면 뛰는 모습도 보이고, 엄지척도 하고요. 표정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딱 보기에 강준영 교수님,
시진핑과 다카이치가 완전 달라요, 스타일이. 그렇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원래 거대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온중한 모습, 네. 묵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중국의 덕목처럼 돼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의. 뭐 지금이 황제 시대는 아니지만 황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감정 절제를 잘하죠. 그래서 주로 듣는 걸 좋아하고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쭉 듣다가 이제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리드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하고는 아주 한쪽은 동적, 한쪽은 정적 이래서 특별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카이치는 뭐 살아온 세상이 굉장히 자유분방하다고 본인도 얘기할 정도고 아까 그 공주 드레스를 올릴 정도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좋아하고 굉장히 정적인 시진핑에 비해서는 동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성향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실 두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소위 말하는 취미 생활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얼마나 또 다른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지? 왼쪽에는 독서, 영화 감상, 등산, 오른쪽에는 오토바이, 폭주, 드럼 이게 뜨네.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시진핑 주소는 독서, 영화 감상, 등산, 약간 사색적이고 조용한 이런 취미를 좋아한다고 보고요. 또 축구도 좋아한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국의 축구 굴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계속 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차분한 그런 내면형의 리더라고 본다면 다카이치 수상은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이제 깨부수고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고요. 또 젊은 시절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오토바이를 즐기고 또 드럼을 또 취미로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드럼을 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습하다가 저 채를 몇 번 부러뜨린 적도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아주 열정적이고 이런 아주 외향적인 그런 돌파형 공격적인 이런 성향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본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정상이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걸 즐기고 그리고 또 드럼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은 좀 반응이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 차원에서는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정치인이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보통 서민들처럼 그런 취미도 갖고 또 적극적인 것을 보면서 좀 친근하다 느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정치로서 너무 가볍지 않을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팔짱도 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너무 총리로서 가볍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이 두 사람이 뭐가 갖고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좋아하는 가수 등려군과 엑스제팬이 뜨는데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 아니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등려군을 좋아하는 거예요? 엑스제팬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둘 다 한때 좋아했던 가수들인데요. 네. 저는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좋아한 가수가 등려군이고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가 좋아했던 것은 엑스제팬이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너무 달라요, 음악이. 네, 음악이 너무 다르죠. 이제 등려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분하고 감성적인 멜로디로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저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도. 그런데 젊었을 때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그때 이제 카세트 테이프 있을 때니까 저 노래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독서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등려군 노래를 좋아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는 앞서 오토바이도 타고 드럼도 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엑스제팬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방송에 나와서 부른 적도 있다라고 할 정도. 본인이 직접? 예, 그런 정도라고 하네요. 또 이제 심지어 휴대폰에다 그다음에 그 요시키의 그 가수를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또 놓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등려군 같은 경우는 좀 감정을 억제하면서
잔잔한 어떤 이미지, 앞서 이제 표정 변화가 없었던 네. 거와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카이치 쪽 같은 경우는 행동형 어떻게 보면서 표정이 좀 다양했었던 것들도 좋아하는 노래와 스타일이 어떤 정도 좀 일치하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뭐 좋아하는 노래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성향까지 다 다르다는 건데 이 두 정상이 사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다름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중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시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극우 보수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 총리 권좌에 앉았을 때부터 이게 작은 아베, 뭐 여자 아베 이러면서 우려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공격적인 성향에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가 바로 일본 유사다 이렇게 먼저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한 거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얘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등려군이라는 가수는 대만에서 태어나고요. 일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덩 샤오핑이 중국의 서정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중국의 보물이다. 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편을 가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건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좀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등리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 차이가 결국에는 추진하는 정책과 또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이런 걸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또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그렇게 또 다른 것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비슷한 면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니까 결혼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기태 박사님, 어떤 점이죠? 둘 다 재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혼을 했었고요. 3살 연상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오는 펑유안 여사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인민해방군 이제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화면도 나오지만 상당히 인고 부부, 항상 저렇게 두 손을 꼭 잡고 공식 행사장에 이제 나설 정도로 상당히 인고 부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다카이치 총리는 한 명과 2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과? 네,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마모토 타쿠라고 하는 전 중의원 의원 정치인인데요. 한 번 결혼을 하고 다음에 정치 성향이 서로 좀 달랐습니다. 같은 자민당 의원이었지만 성향이 다르면서 한 번 이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한번 낙선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때 또 남편이 또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을 하면서 다시 재회해서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이 또 내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걸 또 간병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결혼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성격에 거침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혼 후에 좀 사람들을 놀라게 한 행보가 있다면서요. 네, 재혼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택적 부부 별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이든 그 부인 성이든 한쪽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부부 동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의 95%가 남편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했을 때는 이제 야마모토 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 사나이가 됐었는데 하지만 공식적인 활동은 여전히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브랜드가 있으니까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혼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또 성을 이제 합쳐야 되는데 이때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타쿠가 되고 다카이치 사나이 이렇게 동성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위바위보를 할 줄은 몰랐네요. 자, 이렇게 성향과 어떻게 보면 외교 스타일도 참 다른 두 사람이 결국에 만나서 이 중일 관계가 완전히 다른 길로 현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런 중일 갈등이 우리한테 불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일 충돌 시나리오 첫 번째
우리에게 서해 충돌이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이거 어떤 의미죠, 강 교수님? 사실은 지금 최근에 서해에서 중국이 이제 불법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특히 중간선으로 서로가 인식하고 있던 동경 124도 선을 우리 쪽으로 좀 한 30분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중 어업협정에도 중간선을 사실 침범하는 건데 이 들어와서 이미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해를 둘러싸고 해양 경계 획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당신 바다, 여기까지는 우리 바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어업협정을 통해서 이제 잠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에서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충돌이 군사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사실 중일같이 그 여의도, 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는 이런 영유권 분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정면 대응하겠다. 일본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정면 대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군사적 의미도 있지만 피하지 않고 하겠다. 군사적 준비도 돼 있다라는 게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와는 그런 쪽으로는 안 갈 텐데 다만 이제 이 지역이 우리 서해를 지나서 대만 해협을 거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가는 주요 수송로거든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중동 원유, 그다음에 우리가 약 98%를 바다를 통해서 운송을 하는데 한 45% 정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서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남중국해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영향이 오게 돼 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뒤에도 미국이 있고 일본 뒤에도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그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한국을 일종의 그 안무 우회적 메시지를 주면서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에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아마 계속 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일본이 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군사력의 움직임을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는 경제 충돌. 그런데 관광객 증가라는 키워드가 뜨네요.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예, 일단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 관광을 자제하라라는 소위 한일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3일 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비행기 취소할 때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를 일본에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약 50만 건의 취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피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여행 플랫폼인 취날에 따르면 이번 주말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어디냐? 그동안 일본이었었는데 한국으로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국제선 결제도 한국이 지금 가장 1위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우리가 좀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는 또 주가도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일본은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은 일본을 배척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우리 기업들이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될 것은 중국이 여행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지 마라라고 이제 조언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히토리 같은 경우를 일본만 안 돼.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도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딱히 그래서 우리가 또 일정 부분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경제 문제는 상당히 복잡성을 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길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도 한한령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웠는데 한일령도 길어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얻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셈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충돌로 인해 어떤 파장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중일 충돌 시나리오 역사 충돌인데 키워드가 독도가 뜨네요.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인데 독도는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이번에
중국 쪽에서 이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이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네,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서 이제 한일 간의 갈등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독도에 대해서 한국을 지지하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 원래 중국은 어땠는데요? 원래 중국은 이제 삼국의 영토 문제에서 이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의 입장은 또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3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측을 지지하는 듯한 언급을 함으로써 한국을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그 오키나와에 대해서 중국이 이것은 일본 영토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류큐라고 하는 왕국이 예전에 있었고 이것을 일본이 점령해서 이제 편입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런 역사 전쟁을 이제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오키나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일 안보 체제에서 대만 분쟁 시에 모든 미국의 그런 항공기들이 오키나와에서 발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전을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 교수님 짧게 여쭤보면 이제 중일 충돌이 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맹이라고 다 친구는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발 빼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과 일본 갈등에 우리가 기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이 둘 다의 배후에 있다. 다만 한일이 가까워지거나 한미일이 세지면 중국의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양자 문제는 양자가 해결을 하고 평화적으로 가라라는 약간 그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중일 갈등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